강원도 철원, 여단장 관사의 어느 저녁, 운전병 도우는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앞에서 얼어붙었다. 저 여단장님, 그 분은 우리 내무실 담당 소대장님과 똑같습니다. 여단장 김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1소대 소대장님 말입니다. 김서연 중위님. 16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이름. 그 이름이 현실에서 다시 들려오는 순간, 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강원도 철원 제12여단 지휘부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일과 전 점호가 끝나자 병사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고 여단장 김태진 준장은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55세의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군인답게 단단한 걸음걸이로 부대를 가로지르는 태진의 모습은 완벽한 장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16년째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첫째 딸 김서연의 실종이라는 비극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집무실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 중요한 서류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작은 어린이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0살배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며 웃는 모습이 너무도 귀여웠던 딸, 김서연이었습니다. 16년 전 그날을 태진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괴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과 군까지 총동원되어 수색에 나섰지만 서연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발견된 서연이의 소지품과 여러 정황들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추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죠. 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던 그날의 무력감을 태진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태진의 가슴을 매일같이 짓눌렀죠. 밤마다 꿈속에서 어린 서연이가 아빠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후 태진의 가정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 최예숙은 원래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서연이를 잃은 뒤로는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서 사라졌고 혜숙은 마치 자신의 감정을 깊숙이 묻어버린 것처럼 말수가 적어졌죠. 둘째 딸 나연이는 지금 24살이 되었지만 학창시절 내내 언니 이름이 불리기만 해도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곤 했습니다. 나연이는 언니와 함께 놀던 기억들을 또렷하게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 상실감이 더욱 컸죠. 셋째 딸 수연이는 당시 너무 어려서 언니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21살이 된 수연이는 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지만 집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이유 모를 그리움이 가슴 한편에서 밀려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이었죠. 네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부서진 가족의 남은 조각들을 간신히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을 때면 여전히 5명이 앉을 공간을 남겨두고 있었고 명절이면 서연이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태진은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첫째 딸의 빈자리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10살 서연이는 영원히 10살로 남아 있었죠. 서연아,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태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밤 홀로 사진 앞에 앉아 이런 독백을 반복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진의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치고 나면 보고를 받았고 서류에 결제를 하고 부대 시설을 점검하고 참모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죠.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태진은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딸을 떠올렸습니다. 비어버린 첫째 딸의 자리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죠. 해숙은 남편이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 역시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움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흐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단장으로서 완벽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태진의 내면은 여전히 16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죠. 서연이를 잃은 그날의 충격이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채 조용히 곪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다음날 예정된 합동훈련평가 행사 준비를 위해 여단장 김태진은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죠. 태진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이도훈 상병, 오늘은 관사로 가세. 내일 아침 일찍 서울 본부로 출발해야 하니 차량 점검도 미리 해두게. 태진이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운전병 이도훈 상병은 23살의 성실한 병사였습니다. 입대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여단장 운전병으로 배치된 지는 석 달째였죠. 도훈은 항상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도훈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차량에 오른 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서울 본부에서 있을 회의가 신경 쓰였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처럼 첫째 딸 서연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죠. 서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6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을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관사에 도착하자 태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병 안으로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게. 내일 아침 준비물도 같이 확인하고. 태진이 말했습니다. 사실 혼자 있기가 싫었던 것도 있었죠. 요즘 아내 해숙은 둘째 딸 나연이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서울 집에 머물고 있었고 막내 수연이는 대학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진은 며칠째 혼자 관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여단장을 따라 관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좀 하고 올 테니 편하게 앉아 있게. 냉장고에 음료수 있으니 마시고. 태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긴장의 연속이었기에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싶었죠. 도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관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장의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가족 사진이었죠.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사진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단장님의 젊은 시절 군복 차림 사진도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액자 앞에서 도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도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길고 또렷한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귀여운 눈웃음. 그 옆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부부가 서 있었죠. 도훈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굴, 진짜 도훈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소대 소대장님, 자신이 속한 내무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서연 중위님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와 소대장님의 얼굴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이 자란 것처럼 느껴졌죠. 도훈은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눈매의 각도,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곧 여단장님이 나오실 것 같았습니다. 도훈은 얼른 소파로 돌아와 앉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여단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만약 착각이라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이 도훈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도훈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진과 소대장님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도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단장이 나타났을 때 도훈은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태진은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차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훈이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단장님. 도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나 이도훈 상병? 태진이 도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도훈이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이상했죠. 도훈은 침을 삼키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라면 여단장님께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제 관사에서 본 사진 말씀입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요.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응, 내 딸이야. 왜 그러나? 도훈은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내무실 담당 소대장님과 정말 똑같습니다. 그 순간 여단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태진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도훈은 겁이 났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일소대 소대장님 말입니다. 김서연 중위님이요. 여단장 김태진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 서연, 그리고 얼굴이 닮았다는 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미친 듯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6년 동안 꿈에서만 보았던 딸의 이름이 현실에서 다시 들려오다니. 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정말로 기적일까? 도훈의 말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여단장 태진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서류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참모들의 보고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죠. 김서연 중위, 같은 이름을 가진 소대장, 그리고 딸과 똑같다는 얼굴.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희망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위태로운 감정이었죠. 만약 착각이라면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태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었죠. 그는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소대 시설 점검을 하겠네. 준비하도록 하게. 참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단장님께서 직접 소대까지 가시는 일은 흔치 않은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요즘 병영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네. 문제 없지? 태진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오후 2시 태진은 일소대로 향했습니다. 도훈 상병이 차를 몰고 있었고 태진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군에서 30년 넘게 복무하면서 수많은 전투 훈련과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일소대 앞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황급히 정렬했습니다. 여단장이 직접 소대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기에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소대장실 문 앞에서 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서연 중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한 걸음으로 여단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6살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군복 위에 붙은 중위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고 서연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자세로 거수 경례를 올리는 모습이 매우 당당했죠. 태진은 그 순간 충격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훈 상병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을 넘어서 그 이상이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서연 중위의 얼굴은 집에 있는 사진 속 어린 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길고 또렷한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사진 속 10살 서연이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단장님, 일소대 김서연 중위 보고드립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힘차고 분명했습니다. 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응, 수고하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태진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단장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카리스마 넘치고 단호하다고 소문난 여단장님이 오늘은 왠지 다른 것 같았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통의 상급자가 부하를 보는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태진은 한동안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저려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6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딸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딸일까요? 단순히 닮은 사람일 뿐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중위, 여기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됐나? 태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여단장님, 서연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고향은 어딘가? 태진의 질문은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입니다. 여단장님, 서연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진은 더 묻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누가 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린 시절 기억은 있는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단장이 한 소대장에게 그런 사적인 질문들을 쏟아붓는다면 이상하게 보일 것이 분명했죠. 서연은 여단장의 이상한 태도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강렬했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여단장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김중희는 소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하네. 태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 다시 경례를 올렸습니다. 태진은 소대를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도훈 상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네. 관사로 가세. 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사 거실에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너무 닮았어. 눈빛까지 똑같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딸을 찾았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도 태진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고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든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문제였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태진은 집무실 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여단장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군 인사 시스템에 로그인했죠. 김서연 중위의 상세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인적사항부터 학력, 경력,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정보를 보는 순간 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중위의 생년월일은 2009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첫째 딸과 정확히 일치했죠. 본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되어 있었지만 특이사항란에는 명확하게 입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입양 관련 기록을 클릭하자 새로운 창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강원도 원주의 한 보육원에서 입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육원 이름은 희망보육원이었고 입양 당시 나이는 11살로 기재되어 있었죠. 원주. 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16년 전 딸이 실종되었을 때 수색 범위에 포함되었던 지역이기도 했죠. 손이 떨렸지만 태진은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양부모의 이름은 김동욱과 박미선이었습니다. 직업란에는 김동욱은 회사원, 박미선은 자영업으로 적혀 있었죠.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태진은 이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군 시스템으로는 민간인의 상세 정보까지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태진은 다시 보육원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희망보육원의 상세 기록란이 거의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기록 소실이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죠. 화재? 태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2010년 서연이가 입양된 바로 그 해에 보육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육원 기록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태진은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희망 보육원 화재 사건을 검색하자 몇 개의 오래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0년 5월 원주시 희망 보육원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보육원의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불타버렸다고 했죠. 원인 불명. 태진은 기사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서 조사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추정될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태진의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당시 보육원 원장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최명희라는 여성이었죠. 태진은 최명희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명희 원장은 화재 사건이 있은 지 석 달 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태진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이 화재로 소실되고 원장마저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와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자신의 딸이 유괴된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태진은 군 시스템에서 서연중이의 입양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0년 4월 15일. 그리고 자신의 딸이 유괴된 날짜는 2010년 3월 3일이었습니다. 딸이 실종된 지 한 달 반 만에 서연중이가 입양되었다는 계산이 나왔죠. 정확히 일치해. 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중이는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태진은 며칠 동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벽에 부딪혔습니다. 보육원 관련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입양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증거를 인멸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진의 집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방부 인사처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태진 준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진이 대답했습니다. 준장님께서 최근 김서연 중위의 개인 기록을 여러 차례 조회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태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조회 기록이 상부에 보고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부대 인사관리 차원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문제가 됩니까? 앞으로 김서연 중위 관련 기록 조회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한 소대장의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명령입니다. 더 이상의 조회는 삼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태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연중이의 과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였죠. 인사처에서 직접 압력을 넣을 정도라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딸을 유괴했고 증거를 없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막든 어떤 압력이 들어오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인사처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아내 해숙이 걱정할 정도로 태진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부대는 동계 훈련 기간이었고 병사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소대도 예외가 아니었죠. 김서연 중위는 선두에서 병사들을 이끌며 장애물 극복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움직여. 서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얼어붙은 장애물을 넘다가 서연의 발이 미끄러졌고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서연은 땅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왼팔로 땅을 짚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병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소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왼팔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서연은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부소대장이 급히 의무실에 연락했고 서연은 곧 의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무장교 박현수 대위가 서연의 팔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위님, 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현수는 서연의 의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던 현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장교와 병사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할 DNA 정보가 서연 중위의 기록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현수는 다시 한번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DNA 등록 정보란이 완전히 비어 있었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신병들도 입대하면 가장 먼저 DNA를 등록하는데 장교의 기록에 이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이 분명했죠. 현수는 즉시 여단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시간 후 박현수 대위는 여단장 집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여단장님, 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수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태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김서연 중위께서 훈련 중 부상을 입어 의무실에 오셨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후 의무 기록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점? 태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서연 중위의 DNA 등록 정보가 없습니다. 아예 비어 있습니다. 평범한 신병들도 입대하자마자 등록하는 기본 정보인데 말이죠.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입니다. 태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DNA 정보까지 지워졌다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알겠네. 이거는 극비로 처리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게. 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수는 경례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태진은 혼자 남아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중이는 자신의 딸이 맞았고 누군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관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밖에서는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태진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진 준장.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태진이 물었습니다. 16년 전 당신의 딸을 잃게 만든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시길래 이런 말을?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진급을 막기 위해 누군가 꾸민 짓이었어요. 당신의 딸을 유괴한 것은 당신에게 타격을 주고 당신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누구지?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말해 주시오. 태진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름은 윤대혁? 지금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지만 16년 전에는 당신의 경쟁자였죠. 당신이 중령으로 진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윤대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16년 전 자신과 함께 중령 진급 후보에 올랐던 사람. 당시 치열한 경쟁 끝에 태진은 중령으로 진급했지만 대혁은 결국 중령을 달지 못하고 전역당했었죠. 그 후 대혁은 태진의 대령, 준장 진급을 최대한 막으려 했으나 태진은 전혀 문제없이 잘만 진급했습니다. 대혁은 군을 떠나 정계로 진출했었죠. 그 사람이 내 딸을. 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 부대에 있습니다. 태진은 핏기가 싹 사라진 얼굴로 책상 서랍을 붙잡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을 받으니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태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딸의 실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익명의 전화를 받은 그날 밤 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태진의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딸에게, 서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했죠. 태진은 휴대폰을 들고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서연 중이 내일 저녁 8시에 부대 뒤편 산책로로 나올 수 있겠나? 사복 차림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손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입력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몇 분 후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서연도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단장이 한 소대장을 밤에 따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8시 부대 뒤편 산책로는 고요했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태진은 사복을 입고 벤치에 앉아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여단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딸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사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롱패딩을 입은 서연의 모습은 평소 군복을 입은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평범한 20대 젊은 여성처럼 보였죠. 여단장님 오셨습니까? 서연이 경례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께 오늘은 여단장과 소대장으로 만난 게 아니네. 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태진의 맞은편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진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김서연 중위. 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나?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단장님,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서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태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목에 있던 작은 별 모양 목걸이, 혹은 강아지 인형 몽실이 기억나나? 그 순간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몽실이.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서연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렸습니다. 평생 잊혔다고 생각했던 기억 조각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죠. 하얀 강아지 인형. 누군가 안아주던 따뜻한 품. 그리고 몽실아, 잘 자라고. 속삭이던 어린 자신의 목소리.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제 과거를 아십니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태진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벌써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나무 흔들리는 소리도, 부엉이 우는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태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16년 전 너는 10살 때 유괴되었어. 한강 둔치에서 내 소지품이 발견되어서 모두 내가 죽은 줄 알았지. 하지만 너는 살아 있었어. 그리고 지금 여기 내 앞에 서 있어. 태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김동욱, 박미선 부부의 딸입니다. 부모님도 있고 집도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착각이십니다. 착각이 아니야. 생년월일, 이름, 얼굴, 모든 게 일치해. 그리고 내가 입양된 시기와 내 딸이 실종된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져. 태진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살 서연이의 사진이었죠. 서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미안하다, 서연아. 미안하다.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널 지키지 못했어. 내가 실종되던 그날 아버지는 훈련 때문에 집에 없었어.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곁에 없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알아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태진의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너를 입양한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시겠지. 하지만 너의 진짜 가족은 따로 있어. 어머니 혜숙, 동생 나연이와 수연이 모두 너를 그리워하며 16년을 살아왔어. 태진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서연은 일어서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아, 태진이 불렀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누웠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태진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별 모양 목걸이, 강아지 인형 몽실이, 그리고 사진 속 어린아이. 그날 밤 서연은 평생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가, 어두운 밤, 경찰 사이렌 소리, 군복을 입은 남자의 모습, 그리고 울고 있던 어린 자신, 누군가를 부르며 울던 기억. 아빠, 어린 서연이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베개를 꼭 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진짜 가족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죠. 태진의 눈물 어린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미안하다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서연은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태진의 딸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 확실히 밝혀야 했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양부모님께 진실을 물어보기로. 태진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서연은 부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태진의 말로 가득했고 밤마다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파편적인 기억들이 서연을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서연은 주말 외박을 신청했고 서울에 있는 양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동욱과 박미선 부부는 딸이 갑자기 찾아온 것을 반가워했지만 서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동욱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닌가요? 입양된 건가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욱과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미선은 남편을 바라보았고 동욱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니? 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우리가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숨겼구나. 미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욱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난임으로 오빠 태윤이를 겨우 낳았단다. 둘째를 갖기가 너무 힘들었지. 그런데 태윤이가 계속 여동생을 갖고 싶다고 했어. 우리도 아이를 더 키우고 싶었지만 갓난 아기를 다시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육원에서 너를 만났어. 유괴 사건으로 실종되었다가 발견된 아이라고 했어. 부모와 갑자기 떨어진 11살 여자아이. 너무 가여웠어. 우리는 꼭 너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단다. 그럼 여단장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네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단장님? 동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태진과의 만남과 그가 했던 말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동욱과 미선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친부모가 나타났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사람이 여단장이라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죠. 오빠는 알고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윤이는 알고 있어. 내가 입양된 것을. 동욱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오빠 김태윤은 현재 32살로 서연보다 6살 많았습니다. 태윤은 군 복무 당시 태진이 대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복무했었고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후 현재는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태윤과 태진은 군 복무 시절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 세상 참 좁네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여단장 태진은 윤대혁 국회의원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정기부대 시찰을 온다는 명목이었지만 태진은 이것이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혁은 자신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끝내기로. 이제 더 이상 숨기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죠. 부대 면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대혁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태진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태진 준장, 아직도 딸 찾는 소리 하느라 바쁘다지? 대혁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6년 전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 뭘 안다는 건가? 자네 딸이 실종된 건 불행한 사건이었지. 대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어. 당신이 내 진급을 막기 위해 꾸민 짓이었지.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 있나? 대혁이 냉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면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중이가 들어왔고 그 뒤에는 도훈 상병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도훈의 아버지이자 16년 전 정보사 소속이었던 이병철 전 하사였습니다. 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네는 이병철? 오랜만입니다. 윤 의원님. 병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16년 전 도청 파일입니다. 당시 제가 정보사에서 근무하면서 우연히 입수한 것이죠. 테이프가 재생되었습니다. 낡은 녹음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애를 처리해. 김태진의 진급을 막아야 해. 아이를 건드려서 김태진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럼 나는 단지 누군가의 진급을 막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태진은 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너는 도구가 아니었어. 너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었고 지금도 그래. 너는 죽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널 되찾았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태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6년 동안 잊고 있던 아버지. 이제야 다시 만난 진짜 가족. 서연은 태진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대혁의 범죄가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혁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국회에서도 제명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6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죠. 하지만 태진과 서연에게 중요한 것은 대혁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부대 연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복을 갖춰 입은 여단장 김태진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16년 만에 딸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김서연 중위가 선명한 발걸음으로 태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군복은 햇빛에 반짝였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누구보다 군인답게,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 아버지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태진 여단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경례에는 16년 동안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했죠.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경례를 정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서 와라, 서연아. 태진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혜숙과 둘째 딸 나연, 셋째 딸 수연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연을 얼마나 그리워했던지 서연이 나타난 순간부터 끝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혜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맞지? 정말 우리 딸 맞지? 혜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딸이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죠. 나연은 언니에게 달려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밤 언니 꿈을 꿨어. 나연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사진으로만 보던 언니가 진짜로 나타났어. 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군복을 입은 채 가족 하나하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혜숙의 품에 안겼을 때는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고 동생들을 안았을 때는 자신도 몰랐던 언니로서의 정이 샘솟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16년 동안 얼어붙었던 시간을 천천히 녹여냈습니다. 주변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병사들도 서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운전병 도훈은 어느덧 병장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도훈 역시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훈이 그날 밤 관사에서 사진을 보지 않았다면, 용기를 내서 여단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재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 도훈은 여단장 태진의 친딸을 찾아준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포상과 함께 조기 전역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양쪽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진과 혜숙, 나연, 수연, 그리고 동욱과 미선 부부, 태훈까지 처음으로 양쪽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태진은 태훈을 보자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태훈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태진은 태훈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대대장과 병사로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연을 사이에 둔 가족으로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단장님,
이런 큰 아픔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늦었지만 서연이 찾은 거 축하드립니다. 태유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진과 해숙은 동욱과 미선 부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서연이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서연이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태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욱과 미선도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서연이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저희는 너무 예쁜 딸이 생겨서 행복합니다. 미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유는 서연의 동생 나연과 수연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나연아, 수연아.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오빠가 서연이 예뻐한 것만큼 너희들도 친동생처럼 예뻐할게. 태윤의 말에 나연과 수연도 활짝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도 오빠를 친오빠처럼 따를게요. 나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언니도 생기고 오빠도 생겼어요. 수연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태진과 동욱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고 해숙과 미선은 서연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가족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고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요. 자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해숙이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서연이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미선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서연은 동욱과 미선 부부에게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태진과 해숙 부부의 친딸 신분도 유지되고 동욱과 미선 부부의 양딸 신분도 유지되었죠. 서연은 양쪽 가족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두 어머니와 두 아버지를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단장 김태진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슴속에 다시 돌아온 딸이라는 이름. 16년 동안 텅 비어있던 자리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것이 곧 행복이었습니다. 서연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가족, 더 많은 사랑,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정체성. 서연은 이제 김태진과 최혜숙의 딸이자 김동욱과 박미선의 딸이었습니다. 두 가족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잃어버린 16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